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죽음과 삶에 대한 시리즈 강의 중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제목은 바로 임사체험 연구 역사와 특수성을 주로 살펴보려 하는데, 제목은 죽음과 임사체험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번 제2강에서는 임사체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그 밑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삶과 죽음의 일상적 과정 중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체험자가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의학적 죽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완전한 죽음이라면,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이 사람은 심장이 박동이 멈추고 두뇌가 활동하지 않았으니까 임상적으로는 죽었다고 하지만은 완전히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체험이 바로 임사체험으로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게 죽으면 그때는 이제 죽음이 이유가 되니까, 유물론이라면 그 위에는 아무 세계가 없는 거고, 또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이 시리즈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과 유사한 개념과 연구는 일찍부터 있었지만은, 죽음에 임박했거나 임상적으로 죽었다고 판정받은 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체험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69년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가 죽음과 임종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2007년에 미국 국립여성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된 사람이고, 또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하나로 꼽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호스피스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이 호스피스 운동이라는 것은 그 말도 만들어내고 그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가 이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한 후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체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레이몬드 무디라는 정신과 의사가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제목의 책을 1975년 출판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가 추천의 말을 쓰고 13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임사체험은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임사체험이라는 용어도 이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1975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겁니다. 임사체험은 정상적인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얘기는 믿기가 어렵고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하기가 쉬운 대상도 아닌 겁니다. 학자들도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한쪽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사후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반면에, 다른 쪽은 체험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체험자들의 착각이나 아니면 관련된 의사들의 실수에서 일어난 착오일 뿐 달리 생각해볼 가치가 없다고 부정합니다. 대개 비유를 말하자면, 토론토 대학교에 있는 정신과 의사 조엘 휘튼 박사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토론토 대학의 경우에는 이 사후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한 5%, 그걸 두뇌의 착각이나 별로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5% 된다고 합니다. 5%라 그러면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죠.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구하기 어렵고 힘든 거기 때문에 5%의 학자들이 거기에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율이 높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쪽으로 나뉜 이상, 임사체험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면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전문가고 반대하는 사람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야죠. 어느 한쪽 입장에서 설명하는 책이나 강의를 듣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의 편견일 뿐이고 참된 알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쪽을 다 들어봐야죠. 이런 사정이라면 임사체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만든 레이몬드 무디 박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본 것이 임사체험 연구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학자들의 주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레이먼드 무디는 버지니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3년간 철학을 강의하다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의과대학에 다시 입학해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된 좀 경력이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의학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죽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깨어나가지고는 자기들이 그 임상적으로 죽었을 때 어떤 체험을 했다는 말 하는데 사람들이 말한 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레이먼드 무디가 동료 의사나 친지들에게 부탁해서 죽음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례를 한 150건 정도 수집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만나서 일일이 인터뷰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를 주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먼드 무디 연구는 임사체험을 지지하는 사람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로서 그 활동하다가 임사체험에 관한 그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임사체험을 연구하다가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정말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임사체험 연구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임사체험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프리 롱 박사인데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임사체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는 레이먼드 무디의 연구 방법이 미숙했고 환각과 실제 경험을 구별해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몰라서 단순한 얘기거리에 불과한 걸 그냥 책에 적어놨다. 무슨 뜻이냐면 동네 아줌마들이 그냥 하는 얘기거나 레이먼드 무디가 하는 얘기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비난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레이먼드 무디 박사 자신이 이 사람들이 지적한 그대로 자료를 수집한 것이라고 그 책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서문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은 이것은 필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쓴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전적으로 객관적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필자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과학으로 설명하기 힘든 신비한 현상에 관한 문헌을 폭넓게 섭렵한 후 이 책을 쓴 것도 아니다. 한 가지 미리 밝혀둔 것은 필자가 사후 삶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하는 말들이 너무 신기하고 또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사례를 수집한 거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자신이 수집한 사례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하나는 담당 의사가 임상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언했는데 그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소상한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 그다음 두 번째는 의사가 그런 판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사고나 심각한 부상 과정에서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깨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사망했을 때의 경험을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준 사람들의 경험을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임사체험 내용을 레이먼드 박사에게 들려준 것을 수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디 박사는 세 번째 유형의 사례는 제외하고 연구 사례로 써도 좋다고 허락한 체험자 50명과 또 상세한 면담을 하고 이들의 처음에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레이먼드 박사는 15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다른 여러 사람들의 연구까지 참고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 이후에 삶을 경험하거나 그 사후세계에 가서 뭐 옛날 친척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후세계의 경험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정신의 의식이 우리 몸을 이탈해가지고 뭔가를 보고 들었다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가 아니라는 비난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에서 레이몬드 무디 박사 연구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무디 박사 연구 자료가 임사체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임사체험 연구의 기본 자료는 누가 수집한 것이든 간에 무디 박사가 수집한 자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험자가 내가 이런 체험했다고 말해준 걸 적는 것이 이 자료의 기본적인 특성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임사체험에 관해서 우리는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사체험 연구의 기본 자료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임사체험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무조건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임사체험의 기본 자료가 갖는 성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학자의 평을 참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사체험은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 체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고 임사체험에서 나타난 모든 현상은 환자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하면 사후생과 유체이탈의 경험 때문에 사이비과학이나 미신을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임사체험 자체는 과학계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체험한 환자가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하면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사후세계 다 다녀왔다면 다녀온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경험한 유체이탈이나 다녀왔다는 사후세계가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과학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물론 체험자가 체험의 일부를 지어내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구자는 일단 그 체험의 내용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믿은 다음 진실과 거짓을 찾아내야 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둘로 나뉘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 진영의 주장을 들어보고 우리 스스로 과학적인 판단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 차례지만 그 전에 사후생과 유체이탈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사체험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학계에서 학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논란이 되는 것은 유체이탈과 사후세계의 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체험은 체험자가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체험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체험의 의미가 뭔지 그 의미를 찾는 것은 과학자들의 몫이고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임사체험을 체험자의 착각이나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체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거를 해석을 전문가들 사이에 달리하는 것이죠. 먼저 사후생이라는 것은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의학적 죽음을 판정받은 뒤 저승에서 터널을 통과하고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의 생전에 본 적이 없는 조상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자신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도 합니다. 유체이탈이라는 것은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임사체험자들 중에는 자신의 의식이 몸과 분리되었음을 느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의식이 몸을 떠나서 멀리 어딘가를 가서 그곳에 일어난 일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멀리 떠난 것을 봤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아닌지 조사해보면 될 테니까. 유체이탈은 체험자가 자신의 의식과 몸이 분리되었음을 느끼는 현상인데 임사체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등산하다가 추락할 때에도 느끼고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할 때도 가속도의 변화가 급격히 켜질 경우에도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을 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임상적으로 그 전기 자극을 통해서 유체이탈을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체이탈을 동반한 임사체험은 어쩌면 전생 연구를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과정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구체적인 임사체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진위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사체험은 유체이탈과는
다르죠. 유체이탈에서는 의식이 육체를 멀리 떠나 어떤 세계를 경험하되 육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임사체험은 체험자가 일대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거나 뇌사 판정이나 심정지 판정을 받은 후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임사체험 중에서 유체이탈을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사체험에서는 체험자는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있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체험을 했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을 체험하고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사체험 자체는 본인이 그런 걸 체험했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된 것은 체험자의 그 체험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임사체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한 가설은 20가지쯤 되지만 정리하면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단계에서 두뇌가 그런 체험을 한 것처럼 느끼게끔 작용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사후세계라는 것에서 의식이 육체를 떠나 그 세계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 두뇌가 꿈처럼 꾸며낸 것이다 하고 보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자면 임사체험의 설명은 유물론과 반유물론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번째 강의에서는 임사체험의 사례 2개를 살펴보고 죽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1강에서 제가 임사체험을 하고 삶의 자세가 달라진 심리학자 케네스 링 학생 크레이그의 체험을 소개했지만, 이번에는 임사체험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임사체험의 사례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영화배우 샤론 스톤입니다. 이 샤론 스톤은 영화 원초적 본능으로 잘 알려진 미국 배우죠. 이 샤론 스톤이 2021년에 The Beauty of Living Twice라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 2번째 사는 삶은 정말 삶의 태도가 바뀌었으니까 멋있다, 이런 내용의 책인데, 이 책에서 2001년에 자신이 임사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기 며칠 전부터 뇌출혈이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의식을 잃었다. 이후 매우 조용한 응급실에 누워있는 내 모습을 확인했다. 유체이탈을 한 모양이죠. 의사 한 명이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다. 얼마 후 이 의사는 뇌출혈 증세가 있기 때문에 인근의 신경외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하늘 위로 날아가 빛으로 된 긴 터널을 매우 빠르게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터널 맨 위의 구멍으로 내가 가까이 지내며 신경 써줬던 이제는 죽고 없는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그러니까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을 이제 만난 거죠. 그러다 갑자기 가슴 부위를 세게 때리는 느낌이 들었다. 의사가 심정 박동을 되살리기 위해서 충격을 가한 건지는 날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샤론 스톤에 의하면 당시 의료진은 뇌출혈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그 어느 위치에서 출혈이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계속 비몽사몽간에 헤맸다고 하는데, 샤론 스톤의 얘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루는 밤에 눈을 떴는데 30년 전 세상을 떠난 할머니 레라가 내 침대 발치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의사들이 너한테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 알아내려고 하고 있단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을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샤론 스톤은 할머니 말을 듣고 목을 최대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또 한 차례 혈관 촬영 검사가 진행됐고, 오른쪽 추골동맥 쪽에서 피가 흘러서 뇌와 척추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뇌출혈 발생 9일째가 되어서야 정확한 원인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론 스톤이 말하기를, 그녀가 목을 심하게 움직였다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목을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목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1%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회고하면서 2번 사는 것의 매력을 느낀 순간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샤론 스톤이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죠. 샤론 스톤이 임사체험에서 빛과 터널을 보고 죽은 사람들을 보는 것 등은 임사체험의 많은 사례들 중에 전형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뇌신경과학자들은 이러한 체험은
두뇌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사론 스톤의 임사체험과 비슷한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뇌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두뇌의 작용이라는 설명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건 두뇌가 만든 환상일 수 있겠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목을 움직이지 말라고 충고를 해주는 것도 특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꾸는 사람도 있고 꼭 그 꿈 때문에 자신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론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샤론 스톤의 체험과 같은 인사체험을 듣고서 뭐 유체 이탈이 가능하다거나 또는 사후세계가 있다거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거는 적어도 과학적으로 검토할 때 사후세계의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신경과학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임사체험은 없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브루스 그레이스는 젊은 시절 인턴으로 일할 때 이 얘기를 지금 설립하려고 합니다. 50년 전 자살을 시렸다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 내게 한 말은 뇌와 정신 그리고 인간에 대해 그때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이때 말하는 50년 전이라는 것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50년 전이니까 71년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71년쯤에 인턴 시절에 어떤 여학생이 자살을 하다가 깨어나가지고 자기한테 뭘 말했는데 그때까지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생각을 뒤바꿔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은 나는 포크로 스파게티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호출기가 울려 포크를 떨어뜨렸다. 포크가 떨어지면서 스파게티 소스가 넥타이에도 한 방울 묻었다. 젖은 냅킨으로 닦았는데 색은 옅어졌지만 원래 크기는 더 커졌다. 호출기에 찍힌 번호로 연락을 하고 응급실로 갔더니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온 환자가 있었다. 환자는 홀리라는 대학 신입생이었다. 간호사와 인턴 기록을 보니 홀리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깨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의식이 불명인 상태죠. 나는 홀리 팔에 가만히 손을 얹고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의식이 없으니까요. 간병인에게 그녀가 눈을 뜨거나 말하는 걸 보았는지 물었더니 간병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간병인에게 인사하고 복도 끝의 보호자 휴게실로 갔다. 검사실과 달리 휴게실에는 편안한 의자와 소파가 있었다. 내가 휴게실에 들어갔을 때 홀리의 룸메이트 수전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수전은 소파 한쪽 끝에 앉았고 나는 그녀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당기고 선풍기를 가까이 옮긴 후 수전과 나는 대화를 나눴다.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중환자실에 들렸더니 간호사가 홀리는 방금 깨어났어요. 선생님과 이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아직 상당히 졸린 상태라고 말했다. 나는 홀리 병실로 가서 열린 문의 기둥을 놓고 했다. 나는 살며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간호사가 홀리에게 홀리, 의사 그레이슨이에요. 정신과에서 찾아왔어라고 말하자 홀리가 중얼거렸다. 나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지난밤에 본 기억이 나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전날 밤에 홀리를 보았던 기록을 떠올렸다.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응급실에 있을 때 홀리가 의식이 없어서 이 그레이스는 거기서부터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에 갔으니까 홀리가 이 의사를 본 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했습니다. 전날 밤에 당신은 응급실에 잠들어 있었잖아요. 나를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홀리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있던 병실에서 본 게 아니에요. 당신 소파에 앉아 있던 수전과 이야기한 걸 보았어요. 이때 브루스 그레이슨이 머리가 쭈뼛 서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내 발목을 잡았다. 홀리가 복도 끝 휴게실에 있던 우리를 보거나 우리 말을 들을 수는 없었다. 왜냐면 그 큰 병원에서 복도 양쪽 끝이라면 그 한 30, 40m 이상 떨어진 먼 거리거든요.
지난밤에 수전과 내가 이 얘기를 나눴다고 누가 말해줬나요? 했더니 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난 당신을 보았어요. 선생님은 붉은 얼룩이 붙은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그 스파게티 먹다가 떨어진 것을 닦아내다가 묻은 얼룩까지 홀리가 본 겁니다. 나는 내가 제대로 들은 건지 의심스러워 아주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다. 뭐라고요? 그저 홀리는 나와 수전이 나눈 대화, 내가 한 질문 모두와 수전의 대답을 그대로 들렸습니다. 수전이 그레이슨과 말한 것을 홀리가 듣고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그 말이 다 맞아요. 수전이 서성거리고 내가 선풍기를 옮겨놓을 때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말했다. 그래서 그레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 뒤에 머리카락에 쭈뼛 서고 소리를 들었다. 홀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었다. 누구 다른 사람이 듣고 알려줄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시간 휴게실은 수전과 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홀리는 알았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레이슨 교수가 임사체험 연구자가 된 계기를 홀리 두뇌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레이슨 교수가 거짓말을 했다 가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슨 교수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홀리가 체험했던 이 내용은 우리 두뇌 작용을 설명할 수 없어요. 주류 학교에서 몸을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임사체험 연구자가 계속 존재하는 것은 이 홀리와 같은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를 접한 의사와 이제 신경과학자들이 그 유체이탈이라든가 사후세계를 믿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브루스 그레이스는 인턴 시절에 자기가 근무하던 내용을 매일매일 의료 보고서 써야 되잖아요. 그때 홀리의 일을 의료 보고서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쓰면은 브루스 그레이스라는 저 친구는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란 평을 들을까봐 일부러 안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50년 동안 자기의 그 본업인 일상적인 그 신경과학에 대한 연구를 정통적인 신경과학 연구를 하지 않고 임사체험 연구를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샤론스톤의 임사체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뇌를 떠나 활동하는 의식이 있을 수 있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착각을 했거나 환상을 보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슨 교수의 체험은 다릅니다. 그레이슨 교수는 의사로서 뇌의 활동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슨 교수가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 후 그는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임사체험 연구에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생을 어떻게 손가락질 당하는 건지 알면서 거기에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봐왔고 믿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죠. 임사체험 연구는 남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상한 분야인데 그레이슨이 일부러 거짓말하고 그런 어려운 길을 택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 브루스 그레이슨의 홀리와 관련된 체험을 우리가 바탕으로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임사체험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임사체험의 사례 중 가장 유명한 팸 레이놀즈의 경우를 살펴보고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